여러분 오늘은 스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중립국가라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참화를 입지 않았는데 무장 중립을 추구를 해서 자기들을 스스로 지켰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의무교육기관 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위스는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얘들도 중립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히틀러한테 가차없이 까였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침략을 안 당했어요. 지도상 위치를 보면 더 희한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껴있잖아요. 전쟁에 휘말리기 딱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봤을 때는 스위스 이거 써먹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근데 스위스 멀쩡했어요. 포화 속에 휩싸인 유럽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스위스의 노하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사, 군사 연구자들은 스위스 하면 떠올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중립, 자주국방,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헬베티카 연방 혹시 아세요? 헬베티카 연방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이거 스위스예요. 스위스의 공식 명칭이 헬베티카 연방이에요. 그 연방 뭡니까? Federal State Confederation 이거 뭐예요?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연방제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자치권을 가진 정치체들이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 지향을 갖는 것인데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하나의 대정책을 그들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헬베티카 연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헬베티카는 또 뭐야? 우리는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나옵니다. 헬베티족이 나와요. 맨날 로마 군대랑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헬베티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갈리아 전쟁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했어요. 갈리아라는 게 라틴어고 우리가 고골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이 갈리아 혹은 고골이 지금이 어디냐면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 서쪽 일부를 통칭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 오죠? 여기 뭐예요? 맨날 전쟁하는 데 아니에요. 이 지역이 갈리아 혹은 고골이란 말이죠. 옛날에 이 전장터에 스위스가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위스 지역에 살던 옛날 사람들이 바로 헬베티족입니다. 지금의 스위스 거주민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스위스라는 곳은 결국 어때요? 로마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해온 곳이에요. 그것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로마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곳이 스위스예요. 왜? 여길 통과하면 바로 서로 국경선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패권을 잡은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길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 아주 미치겠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스위스에 대한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의 이면입니다. 이런 스위스가 어떻게 중립을 유지했을까요? 우리는 결국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주변국이 다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도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현상 변경의 의지가 있는 국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상대적인 약소국, 스위스도 충분히 강하지만 걔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얘네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할 만한 게 뭐냐면 중립이 된 거죠. 니네 중립해, 아니면 우리 중립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1815년 빈 회의에서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스위스라는 그 나라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쳤을까요? 안 합쳤을까요? 합쳤겠죠. 300년 노력했어요. 1500년대부터 중립을 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끊이지 않고. 이게 300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300년 동안 인력, 제도, 예산을 때려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좀 빡셨죠. 네덜란드, 벨기에 중립선언했지만 아니야 하고 확 침략해버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도 중립선언했지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런데 스위스는 침략을 안 당했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써있어요, 책에도. 두 번째, 경제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참고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독일이 대외 기축 통화로 스위스 프랑을 선택하도록 경제적,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스위스가 전화에 휩싸이면 독일이 이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독일이 스위스를 공격하는 것을 꺼려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납득이 가세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다른 나라는 전쟁 준비를 안 했나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 어떻게 철저히 했냐고요. 그리고 독일 돈이 스위스에 있어서 공격을 못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우리의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이 스위스가 국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 1930년대 초반부터 무기, 장비, 물자를 대규모로 비축을 하기 시작해요. 왜? 독일의 자본 흐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일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얘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가 나치 독일, 히틀러의 의도를 가늠하고 히틀러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히틀러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스위스는 독일군의 자금이 무기를 사고 탄약을 사고 기름을 쟁여놓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스위스는 본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와 스위스 대단하다 그럴 건 아니에요. 스위스는 그것 말고도 본 게 많아요. 뭐냐면 1933년부터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접경에 있잖아요. 여기에 나치들이 발흥을 해가지고 폭력과 테러로 그냥 지역 일대를 오염시켜요. 스위스에 독일계들이 많았거든요. 이 독일계들이 나치즘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특히 유태인, 슬라브인들, 집시들 그리고 뭐 동성애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층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죠. 그래갖고 스위스 연방이 1933년 5월 12일에 나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기까지 해요. 나치를 원천 봉쇄하려는 노력을 하죠. 나치 상징을 쓰지 못하게 하고 나치와 관련된 행동도 못하게 법으로 딱 막아놔요. 자, 그렇다면 스위스가 이 돈의 흐름만 읽고 그것을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접경 지역의 나치 발흥 그것만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의 힘. 루돌프 밍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재무장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워리어, 싸움꾼처럼 생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스위스 재무장을 홀로 일으켜냈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과장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연방 의원이면서 동시에 초대 국방장관에 올라요. 지금 이 사진은 첫 번째 연설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여기서 발표를 뭐 했냐면 16세에서 19세까지의 연령에 도달한 이들에 대해서 의무 군사 교육 훈련을 하겠다.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냉담했다고 그래요. 반대도 많았겠죠. 다 속으로 욕했겠죠.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자기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당시 국민들은 국방 안보 같은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한 사람의 힘 외에도 언론의 힘이 있었어요. 국민의 인식을 언론이 일깨웠습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이때 제네바 프랑스로의 관문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사를 써요. 파리로 입성하기 위한 독일군의 계획을 분석을 하고 독일군이 스위스로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스위스군의 역량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쓴 칼럼. 이것이야말로 기사죠. 이런 게 기사죠.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일에서까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을 정도예요. 우리는 그럴 거 없다. 니네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실제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스위스 국민은 독일의 침략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의 안전과 독립에 대한 위협은 현실입니다. 연방의회는 독일의 침략 계획을 당장 조사하시오. 그 다음에 둘째, 스위스 중립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거를 루돌프 밍거 국방장관이 잘 이용해 먹죠. 1933년 10월 10일에 연설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이 기사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1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매우 적절한 조치였어요. 1933년 10월 13일에 국방 예산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4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군축회의에서 빠지잖아요. 이거 대놓고 전쟁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스위스 연방이 10월 18일에 국방 예산안을 확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기 구입 예산을 10배 가까이 더 올려서 승인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야 10배 올렸어 대단하다. 역시 스위스가 지금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당시에 국방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해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당할 때 스위스는 침략을 안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독자가 아니죠. 실제 이게 예산안입니다. 어때요? 스위스 뭐 많아요? 아니죠. 벨기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순이에요. 스위스가 국방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은데?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상비군을 엄청 늘렸다고요. 그래서 저 예산이 경상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입고 자는데 국방 예산의 70% 정도가 경상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경상비에 들어갔겠죠. 근데 스위스는 아니잖아요. 상비군을 많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 체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돈을 무기 사고 탄약 비축하고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일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말에 또 증액한 정도와 같은 정도의 예산을 추가 증액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국방에 그냥 몰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산만 많이 늘렸냐, 돈만 많이 있으면 다냐, 그게 아니죠. 굉장히 독특한 조치를 취하는데 1934년 11월이에요. 스위스가 자기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있잖아요. 정치 조직이라든지 경제인 연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나치의 정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투쟁 조직으로 만들어요. 실제 이름도 파이팅 그룹으로 전투적인 이름을 붙여서. 그래갖고 이들이 국민적으로 단합을 하고 계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의회와 언론에 나가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나치가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스위스 내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파시즘이 재앙인가? 독일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파시즘에 호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합니다. 이 여론의 힘 다음은 정치의 힘이에요.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 의지와 국가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이 당시에 스위스 정치의 최대 현안은 뭐냐면 30만 명의 예비군을 운용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를 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앞장을 누가 섰겠어요? 국방장관 민거가. 그래서 이 민거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해요. 30만의 스위스 군인들이 동원이 되면 계곡과 계곡, 산과 산, 강과 강에 퍼져서 이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하죠. 근데 이제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안 되잖아요. 누가 뭐 연설 하나 했다고 막 와 뭐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국민적인 통합을 위한 굉장히 고난한 절차가 뒤에 따르죠. 그거를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스 연방에서 굉장히 그 혁신적인 발상, 정당을 없애버려요. 그 정당만 없앤다고 그게 되진 않잖아요. 스위스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뭘부터 금지시키냐면 정당 마크, 정당 컬러, 정당 유니폼을 없애버려요. 그거를 연방의회에 입고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너와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 정치적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정치만 하면 됩니까? 군사적으로 실용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실전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데 1934년 7월 27일에 스위스 육군 제1사단이 사단단위 기동훈련을 실시를 해요. 사단단위 기동훈련을 한다. 전쟁이 임박해오지 않은 상황 하에서 사단단위 기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또 1935년에는 의무 군사교육훈련안을 통과를 시켜서 보병은 3주, 포병은 2주 교육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총을 당시 최신식 K31 카빈 소총을 줘요. 이게 뭐 스위스제 마우저 98K, 그거보다 확실히 성능이 우수하죠. 이거를 증산을 해서 1945년까지 35만 정을 보급하고 쟁여둡니다. 그래서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K31 카빈을 35만 정을 줬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이 된 그 신생 국가의 군대와 비교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일본 구구식 소총을 비롯해서 갖고 있던 총이 한 4만 정 정도 됐어요. 근데 스위스는 최신식 소총을 35만 정을 줬다니까요. 왜? 히틀러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이거 총 나눠주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35년 3월 16일에 히틀러가 우리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안 지킬 거야.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와 폴란드 국경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오스트리아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유럽의 각국은 어때요? 그거 봐라. 히틀러는 평화를 추구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외교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국민들 안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스위스는 달라요. 히틀러가 국경 침범 안 한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국가를 긴축 예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요. 이게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막고 모든 예산 사용 결정 이것을 중앙 집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부서, 행정부서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를 다 통폐합을 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위스에서 스스로 국가의 위기를 앞두고 스위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랑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버리고 의회 독재를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제도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그 봄부터 독일과의 접경 지역에 대전차 장애물, 방어 진지 등을 구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937년부터는 독일의 움직임을 보고 독일의 공군, 그 다음에 독일의 공수부대 강화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 태세를 완비를 하죠. 그리고 1937년 4월 1일부로 아예 전쟁도 아직 안 나는데 야간의 등허간제를 강제적으로 실시를 해요. 그 건물법을 바꿔요. 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돼요. 기존의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각 가정, 마을 단위로 방공호, 대피호를 마련을 하고 식량 비축을 하는데 2년치 식량. 그러면 야 대단한데 여러분 2년치 식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스위스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끝난 게 38년 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독일이 오스트리아 강제 병합하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거 1939년 3월 까딱했으면 스위스가 준비 안 했으면 먼저 병합이 됐을지도 몰라요. 먼저 병합할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 분명히 유럽의 동서를 잇는 길목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라면 자신을 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폴레옹을 떠올릴 거예요. 누구나 한니발을 떠올릴 거예요. 거기 한번 점령해 보고 싶지. 짜세 나오잖아요. 스위스를 통과하고 그곳을 얻는 자가 유럽을 얻는다. 이런 상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940년 6월에 본격적으로 서부전선을 확장할 때 독일이 스위스를 침공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남부전선으로까지 공격을 하려고. 그때 나온 계획이 뭐냐면 맹겔스 계획이에요. 1940년 6월. 1940년 10월에 타넨바움 계획. 이것도 다 스위스 공격 계획이에요. 근데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왜?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할 수가 없어. 빡세.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스위스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 제도 예산을 투입해서 2차 세계대전 내내 독일이 감히 스위스를 공격할 생각도 못 갖게 만들었죠. 전국토의 요새화가 스위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게 언제다? 이제 다 바로 나오죠.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집결해서 공격할 준비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스위스는 전국의 동원령을 그 이전에 발령을 해가지고 1939년 8월 30날 전 국가가 전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비군을 43만 5천 명을 딱 편성해가지고 그냥 독일놈이 또 오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독일이 못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국민들 모두가 전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 애국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평소에 이미 준비가 물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지역, 가정별로 전쟁을 버틸 수 있는 물자 비축이라든지 전시를 대비한 전시의 사회체제, 크게 봤을 때는 일반 산업시설이 전시의 방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배급제 이런 게 다 준비됐기 때문에 국민의 전 일원이 전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오마주를 섞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스위스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중립국가인지 알아요? 히틀러를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말을 믿지 않고 능력을 끝까지 의심하고 온 국민이 결집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인생의 힐링, 반려동물.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참혹한 전장에서도 부대원들과 함께 했죠. 엄연한 전우로서 전장에서 활약했던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